정봉주의 정치쇼 첫 번째 1부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오늘 MB 성명 간단하게 평해 주시죠. 예. 전두환 대통령 본따서 골목 성명을 하려고 했는데 골목 성명을 하고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튀었죠. 예. 1995년 12월 2일입니다. 예, 12월 2일이에요? 예. 근데 어제도 골목 성명 비슷했죠. 예. 어제는 콜록 성명. 예. 사람들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예. 아픈 거 미리 예고했어요. 곧 예. 아플 것 같은데. 곧 병원 가고 휠체어 타고 나오실 것 같아요. 콜록.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구나. 전두환과 이명박을 합성해봤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번 수사가 처음부터 나를 향한 것이었다. 콜록콜록. 그리고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콜록콜록콜록.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침을 한 대목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대목이기도 해서 아하. 연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삶이 연출이고 삶이 사기인데요, 뭐. 그리고 실제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희동에서 1995년 12월 2일 날 그 골목 성명 당시에 있었던 그 자신의 보좌진들을 나란히 줄 세웠던 그 장면이 어제도 있었거든요. 밖에 세웠나요? 예, 사실 좁았는데. 그럼 그 뒤에 책은 왜 영어 책이 그렇게 많아요? 영어 읽는데요? 자기 서재예요? 폼 아닐까요? 폼? 난 폼. 영어 원서책이 있었고, 영어 원서책에 그림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새 그 영어 원서책을 보고 계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배경을 쫙 보잖아요. 예. 그래서 골목 성명과 닮은 꼴이라는 것은 단순 형식만이 아니고요. 내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겹치는데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내용이 겹치고요.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부분도 겹칩니다. 근데 우리 방송에서 한 두 차례 얘기했거든요. 예. 치사하게 숨지 말고 네. 그때 이회창 전 총재는 예. 차떼기 2002년 네. 차떼기 수사 들어가자마자 바로 검찰에 나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소환 준비도 안 되는데 지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돌아가시죠. 그럼 끝났어요, 그냥. 법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푸는 거죠. 그러면. 예. 근데 이제 다 측근들 다 구속되고 다 갖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이제 나서서 내 책임이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빼줘라. 뭐 무법천하요. 어제 그 성명서 낸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중질환? 아니요. 사기열전. 사기열전의 마무리? 아니 뭐를 쫙 이렇게 열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가요? 실제로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점만 관련돼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처럼 그 보복이라거나 검찰이 기획됐거나 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측근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특히나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떨어져 나왔죠. 특활비 나왔으면 끝이죠. 특활비 나오고 김인호 여사 기사까지 나왔으면 끝이죠. 우리 제작진에서 다 빼고 사기란 표현은 쓰지 마라. 네. 사기란 표현을 쓴 건 제 판단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MB가.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요? 도사님? 거기서 또 빠져나가려고? 아유, 참. MB 닮은 사람들 많아. 자, 요즘 가장 그 기분 나쁜 말이 뭔 줄 아세요? 뭔가요? MB스럽냐, 그렇게. 그 말조차 불쾌하면서도 왠지 즐겁네요. 그래요? 예. 할 얘기가 다스에 한다스. 예. 입을련 복심들 말하자면 그 측근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표적 수사 또는 보복 수사 이야기를 하면 측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 봐야겠는데요. 역시 키맨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전화로 다 예측을 했죠? 그렇죠. 예,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인데요.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은 아니고요. 형님 이상득의 최측근입니다. 어떻게 기조실장이 이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격이 맞지 않다라고 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독대를 한 자리에서 이 김주성 기조실장이 특활비를 이렇게 쓰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MB한테 직접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측근이
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이 아니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됩니다. 그만큼의 당연히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김주성 이분은요. 예. 어느 정도의 기조실장이냐면요. 코오롱 부회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레벨가 있어요. 레벨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김성호 국정원장 하고 김성호 국정원장은 참여정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1년 동안 있는 동안 김주성 기조실장이 사실상 김성호 국정원장을 내쳤다라고 할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기조실장 힘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인사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사람이고 이상득 오른팔이고. 그렇죠. 한간에는 이상득 두 번씩이나 감옥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럴 때 뭐 했냐라고 하면서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주성 기조실장은 처음부터 정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득 자신의 주군이 이렇게 당할 때 좀 한을 품었던 요소가 있지 않았냐.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행보도 굉장히 눈길이 가는데요. 지난 14일입니다. 일요일 여기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데 김재윤 전 비서관을 통해서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김재윤 전 비서관에게요. 여기서 전 비서관이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청와대 비서관이죠.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한 방송에서 나온 내용인데 김희중 이번이 저축은행 사건 때 돈을 받고 1년 맞습니다. 감옥 살았잖아요. 그럴 때 부인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이게 팩트거든요. 팩트입니다. 오호. 그러면은 그렇게 측근 중에서 사고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본인은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지 누가 조금이라도 돈 문제 갖고 하게 되면 쳐다도 안 본대요.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연루될까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추정인데요. 지금은 추정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다 밝혀지고 있긴 합니다. 김재현 전 비서관에게 나도 살아야겠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그렇게 비서관에게.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번지 점프하고 구속은 절대 적응이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절대 더 못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보셨네. 번지 점프하고 구속은 적응이 안 된다. 진짜 적응 안 돼요. 그러죠. 특히나 요즘 또 겨울이기도 하고. 추워요. 그렇죠. 겨울에. 그래서 두 번 구속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 쪽에도 알린 거예요. 아니요. 불리한 진술이 아니라요. 팩트 폭격이에요. 그러면 왜 불리한 진술이에요? 불리한 진술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만약 없는 사실을 얘기한 듯한 착각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팩폭. 그렇죠. 이때 진술한 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한테 1억을 받아서 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직전에 달러로 환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통령 쪽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여기가 이제 일부 보도에서 나온 부부라고 표현했죠. 김인옥 여사. 자세한 얘기는 이부 앞밭 뉴스에서 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로 넘어가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부 앞밭 뉴스에서도 거기 혀가 좀 독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센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주 일부만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고요. 2부에 좀 센 사람들이 나와요. 앞밭 뉴스 누가 나오는지 잘 몰라. 계속 같이 하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 그 특활비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특활비.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수사의 새로운 국면, 재판의 새로운 국면을 연 게 특활비거든요. 이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검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파악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근들의 진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활동비를 달러로 환전해 청와대에 건넸다는 진술과 관련돼서 이름이 또 나옵니다. 김재윤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소환하는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는데요. 김 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김희중 전 부속실장에게 돈을 건네받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특활기하고는 또 다른 주제인데요.
다스 얘기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스와 관련돼서요.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 팀장은 문찬석 차장검사입니다. 이 전담팀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운영하는 다스 협력업체 IM 사무실과 이 회사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스도 거의 턱밑까지 간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모경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네. 기조실장이 김주성 기조실장 다음에 모경만 기조실장. 근데 현재 특활비가 네. 2008년, 2010년 이렇게만 나오고 있거든요. 예. 2008년 김주성 기조실장이 있을 때 네. 갔다. 네. 근데 모경만 때도 갔다라고 하는 지금 조사를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5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2008년도에 받았는데 2009년도는 안 받고 또 2010년 받았다? 그 말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2009년도 비서실장은 2009년 10년 또 모경만 비서실장? 기조실장. 기조실장. 예. 그 모경만 관계됐어도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들어가 있고 실제로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어제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예. 김재윤 아까 그 특합인 누가 나왔다 그랬죠? 김희중 실장이 나왔고요. 예. 네. 당연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돼 있죠. 네. 네, 그렇게 나왔고요. 나도 살아야겠다. 오늘 한겨레 단독은 아니죠 이게? 예, 단독은 아닙니다. 지금 검찰에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디테일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얘기를 좀 드릴까요? 동계올림픽이요. 예. 지금 막 쫙쫙 가고 있어요. 뭐 지금 북에서만 400명 넘는 참 그 관계자들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사실상 금강산에서 올림픽 전야제와 같은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예. 남북은 올림픽 개막 전에 금강산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연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금강산 가는 것은 육로로 들어가고 예. 마식령 스키장에서 그 상비군 차원에서 훈련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던데요. 예, 남북 스키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하기로 한 것도 바로 차관급 실무회담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예. 일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평창올림픽 에 이어서 패럴림픽에도 150여 명의 대표단을 보내는 것도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림픽 기간에는 230여 명 응원단 옵니다. 적어도 패럴림픽까지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없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화해 무드고 기회가 열려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가장 화제죠.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17일 기준입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아마 가격 변동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거 틀렸다. 지금 상황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17일 상황으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500만 원이 떨어져서 1250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런가요? 예. 그 사이에 또 올라갔나 봅니다. 예, 국제 시세도 변동이 심하니까요. 예, 국제 시세도 28% 급락하면서 1만 달러 선이 한때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중국 영향도 있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영향도 있으면서 그것이 가상 통화의 급락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23% 정도를 거래하고 있고 중국도 한 5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9989님 봉도사님 멘탈 성대모사 너무나 속이 뻥 뚫립니다. 봉도사님 화이팅. 정수님 정치쇼 시간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지금 아들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중인데 1시간 정도 걸려서 그 사이 정치쇼 접속 중입니다. 진정한 팬이죠. 사생 팬입니다. 하하. 그래서 비트코인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정부가? 실제로 정부는 신규 가상계좌 오픈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관심사인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옵션. 예. 이게 가장 관심사인데요. 일단 폐쇄 안 하기로 했죠. 그렇죠. 폐쇄는 안 하기로 했는데 관리는 계속 하겠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말도 했어요. 하기는 옵션은 살아있다. 옵션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요. 김상조 그렇죠. 예. 공정거래위원장이 투자와 투기는 구분해야 한다. 구분하는데 구분이 잘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네. 법무부 원래 그 금감위에 있다가 네. 법무부로 갔거든요. 금감위에 그렇죠. 있을 때는 방향을 틀고 정리하는 관리하는 과정. 그렇죠. 법무부로 넘어가는 순간은 규제. 범법자로 그렇죠. 파악하고 다시 금감위로 왔거든요. 네. 금융위원회로 이렇게 되면 다시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끝났어요. 예,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수다 들어가겠습니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목소리가 좋아요. 저는 감기도 다 낫고 그런데 목소리가 더럽지 왜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 저도 목이 되게 아픈데 미세먼지 전 때문에. 미세먼지를 주식으로 삼아서 먹어요. 살아요. 아, 입안이 좀 서걱서걱하시네요. 손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현준 만평 작가. 네, 반갑습니다. 시사 고현준입니다. 만평 작가죠? 네. 예, 시사 만평 작가. 그럼 시사를 만평으로 그리나요? 만평을 시사로 그리나요? 둘 다 합니다. 네. 어디 이제 제대하셨어요? 오늘 아, 요거 오늘 제대복 입고 오셨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 때 의상이 아니냐. 아, 밀리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모자도 약간 빨간색. 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태극기 집회 중에서도 힙합하는 애들이 가끔씩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있죠. 랩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자, 첫 번째 아이템. 이제 어제 MB 직접 나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보수 개멸 직접 수사를 작심하고 정치 쟁점화했네요. 이건 누가 쓴 거지? 고윤준 작가님이 썼어요? 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만평만 네. 그리시죠? 예. 네, 만평하고 저희 뭐 예. 제작진들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자, 어제 정리를 한 들으셨어요? 거죠. 네, 전 봤죠. 네. 전 다시 보기로 다시 봤는데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기침서던데 어디요? 미세먼지 때문에. 예, 기침서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댓글 달잖아요. 곧 아프겠네 이제. 네. 그러니까요. 병원 가겠네. 아플 예정이다. 사전 포석이 아닌가. 네. 콜록 성명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결해봤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 예, 전화로 기대됩니다. 자료를 전화로 연결했다는 네.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아유, 전화 연결하려고 했더니 자료만 연결이 되네. 이게 기침 3번, 예. 혀 낼름 2번. 2번. 그거는 억지로 참더라고요. 네, 별로 안 했네요. 쩝쩝을 한 4번 정도. 예. 뭐 이걸 한 4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혓바닥을 내밀어야지 쩝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쩝쩝과 새바닥은 동시 진행할 수 없더라. 이게 지금 약 13문장 정도로 만들어진 성명서였고 3분 조금 더 됐어요. 시간이. 그리고 기자들의 어떤 질문 받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쭉 하고 갔는데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보수의 괴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다하겠다. 뭐 본인이 타깃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레임을 짜는 듯한 표현을 계속해서 썼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서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듣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건 없었거든요. 뭐 다스의 실소유주 그 여부와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어떤 개입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게 좀 속빈강정이 아니냐, 기침만 하다 들어가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보복 얘기를 하면서 그 검찰의 수사가 짜맞추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표현만 셌지 내용이 전혀 없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했어요? 우리가 어제 오전에 방송했거든, 그 삼변시대에서. 네. 이건 뭐 쫄박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쫄박이 네? 뭐예요? 예, 많이 지금 뭐 쫄아서? 쫄고 놀랐다.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스스로도 짐작이 안 되니까 뭐 어쨌든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이제 뭐 측근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구속되면서
굉장히 그 속도전이잖아요. 예. 오전에 구속되고 오후에 바로 검찰 소환돼서 조사받고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모르니까 어제 오전부터 사실은 뭐 삼성동 그 사무실에 나오냐 마냐 기자들 거기서 진치고 있었는데 안 나왔었고 측근들하고 무슨 회의를 했다 그러고 처음엔 5시에 발표를 하겠다 그랬다가 또 한 30분 딜레이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로 봐서 본인들의 입장 정리를 하는 것도 예. 그 MB 스스로도 입장 정리를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나. 아하. 예. 조승복님 대박. 어제 봉도사님 예언한 거 맞았네. MB가 정치적 듣는 거 아닌가요? 예전엔 낙검수는 들었더라고. 오세훈 씨가. 그래요? 오세훈 씨가. 예. 예.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한 며칠 전서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네. 이회창 나오듯이 직접 나와라. 그리고 우리 날 치고 우리 네. 주위 사람들 건들지 마라. 근데 그걸 처음에 그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건들고 난 다음에. 때는 지지. 아니 예. 그리고 내 잘못이다. 나를 추궁해라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죠. 진정성이 전혀 네. 없었죠. 오히려 전 이렇게 네네. 들리는데 나를 쳐라라고 하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들립니다. 저도. 그리고 오히려 이게 측근들이 구속도 되고 또 검찰 조사 받으면서 입장을 바꾸면서 MB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마구소다정 하기도 하고 했고.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측근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냐. 야, 제발 계속 입장 유지해라. 어허.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 그래서 근데 제가- 측근들에게 한 거 예. 아닐까 싶습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음. 약간 도사 그런가요? 손도사. 도령. 아, 손도령. 네. 도령 어울린다. 도령 괜찮습니까? 어울려요. 예. 고향이 보령이에요? 인천입니다. 네. 인천 손도령. 네. 예. 인천 도령. 주도령, 네. 주도령이 좋다, 주도령. 손도령보다. 인천의 주도령. 예, 봉도사 밑에 주도령. 나쁘지 않은데? 예. 나쁘지 않다 진짜. 간판을 바꿔요. 좋네요. 좋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를 변호사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봉도사한테 사살을 받은 주도령입니다. 법무법인 도령 괜찮아요. 괜찮네요. 네. 예. 좋네요. 그러니까, 크리스 쇼호. 아니, 그럴까요? 도령, 네. 아니, 주도령, 그리고. 법무법인 도령으로. 아니, 그리고요. 법으로 안 되면 신기로 해도 해결하겠다. 법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령대 왕수다. 이거 이름도 좀 바꿔봐야겠네. 나쁘지 않은데? 예. 정도령 괜찮네요, 저도. 예. 정도령. 오. 아, 정시든 일에서 한대. 지금 고도 깔때기를 갖다 때리는 거 뭐예요? 아, 진짜. 깔때기를 손꼽듯이 팍 꽂아놓고. 정대감 밑에 정도령이에요. 그거 좋은데요? 이게 다급한 상황인 거는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뭔가. 그래서 썼던 표현들이라든지 이 성명서를 보고 정말 우리나라 네티즌들 대단하다. 그 어떤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이게 반응들 좀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보복이란 표현을 썼어요. 예.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말이죠.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대로 해를 갚아줌. 이게 보복이라는 건데 이것은 마치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뭔가 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줬고 저는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기침마저도 협조해주지 않는다라는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예. 기침은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예, 첫사랑, 기침,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측근들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댓글 맞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아니 저는 굉장히 어제 트윗 많습니다. 예. SNS 중에 가장 앞권이 MB가 이제 검찰 수사는 보수 괴멸을 위한 수사. 그러니까 누가 그 밑에다가 보수 아니고 범죄 혐의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에 대한 보복 수사 중으로 내몬 거 드디어 시인한 거예요. 나를 구속시키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직접 물어라. 곧 검찰이 물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기자 질문 안 받고 퇴장. 묵비권 행사 준비 중. 연습을 할 거네요. 거기다가 아플 예정. 예, 아플 예정. 여기까지 이제 제가 쓴 트윗이에요.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럼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마지막에 묵비권 행사 준비 중이니까 침대에서 떼굴떼굴 구르다 탁 떨어졌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나? 그럴 리가요? 그리고 어제죠. 민주당의 박홍근 수석 부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직접 등장을 해서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있다. 예.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고 한 건데요. 김희중 전 청와대 네네. 1부속실장 음흠. 굉장히 핵심이죠. 예. 네, 사실상 김백준 총무기획관보다 김희중 전 실장이 사실상의 집사다. 사실상의 집사고 성골 네. 집사다. 뭐 네, 이런. 그리고 또 금고 돈은- 내역을 다 한다. 돈은 더 많이 관리했다. 주물렀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데 예. 어찌된 영문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활비가 이제 김윤옥 여사 측에게 달러로 전달이 됐고 이게 사적으로 사용되었다. 게다가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요. 이게 국민열세가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명품 구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 기사예요? 난 목공 기사를 혼자 소로 보고 왔네. 아닙니다. 이게 통신력 있는 다른데요? 그런 통신사의 기사인데 그럼 찌라시예요? 아닙니다. 그런 통신사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통신사의 연합. 기사인데 일단 그 박홍근 수석부대표의 이야기예요. 이게 국회 정치조정 회의에서 한 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보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고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면요. 네. 이 제보를 4개월 전에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제2모 방송국에 나가서도 네네. 곧 특활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다음 방산비리가 문제가 될 것이다. 네. 두 개를 딱 찍어갖고 얘기했는데 그냥 기자들 막 전화 왔고 그게 뭐죠? 뭐가 그리고 있는 한 거예요? 3주 있다가 이 특활비가 터진 거예요. 근데 특활비의 최종 종착점이 김윤옥 여사다. 그걸 구체적으로 해외 나가서 썼다. 이게 다 제보를 받고 기자 3명하고 추적을 했는데 국정원 들어가고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 자체도 달러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 네. 전달한 사람이 전달하다 뭐 중간에 이게 쓱 해갖고 배달 사고도 있어요? 배달 사고가 있었고 처벌까지 받았다. 이 제보까지 받았는데 확인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검찰이 확인해야겠네요. 다 확인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강모식이에요, 그분이에요. 제보 이제 그 제보에 나타난 사람이 이거 슈르르 해갖고 사고 났다는 사람이. 그 사람은 또 나는 전달한 적이 없다. 어느 여성분이 또 다른 여성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여성은 네. 김윤옥 씨. 어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세훈 원장의 부인.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기사를 못 써. 방송에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아니, 해도 되나 이제? 이미 뭐 다 나온 얘기. 검찰에서 확인해 주시는 걸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근데 짧게 깜짝이야. 얘기했잖아요. 태국기 부대인 줄 알고. 저도 좀 놀라고 있어요. 좀 오늘 신분 좀 감추시려고 일부러 아니, 저렇게 하신 거 난 같아요. 본능적으로 네. 오른쪽 주먹이 나갈 뻔했어요. 우리 태극기 부대 보면 바로 치거든 그냥. 저 오늘 저 대한문 쪽에 나갈 일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네. 아이고 뭐 농담이고요. 대한 세력에 대한 문화력이 아닙니다. 그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찌됐건 이 MB의 성명 발표 이후에 그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라는 아주 짧은 입장만 내놓았는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겠죠. 예. 결국 그 성명 자체에서 뭔가 해명이 속시원히 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수사가 가능할 테고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나 뭐 김진모 전 민정이수 그 수석도 20일간 구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20일 안에 어떤 MB와의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밝혀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설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되면 MB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설 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추측들 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설 전에 하면요 평차에 묻혀요. 평창이 묻힌다. 아하. 예, 그러면 그리고 요즘 그 중소상공인들 그 영세 그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요 요즘 좀 행복해요. 최저임금 올라가고 좀 답답했는데 경제 상황이 심리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상대적으로. MB가 사라지고 나면 좀 장사 잘 될 것 같다. 실제로 어제 그 소주집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장사인데도 속이 다 시원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군요. 경제는 심리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면 소주 한 잔. 예? 근데 재밌는 얘기가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어디 얘기를 해요? 말 꺼낸 김에 해요. 참. 김백준 씨 변호사 이제 선임이 되잖아요. 네네.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네. 이제 변호사들이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김백준 씨한테. 다 털어라. 뭘 갖고 가냐 이걸.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이라도 챙기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점차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네, 안 그래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처음에는 뭐 별다른 진술을 안 하는 것 같더만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슬금슬금 나와요. 이미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을 했더라고요.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해외로 빼돌린 돈 200만 네. 불, 개인 횡령과 국고 손실
네. 그 스탠포드 간 거 말이죠. 그렇죠. 네. 자산 그 해외 도피. 네. 이게 형이 크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네. 특활비로 털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어제 다 맞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어제 간담회 방청객 끼어드는 줄 알았어. 방청하다가 이제 한 번 끼어들 것 같아서 끼어들었는데요. 네. 괜찮다. 깜짝깜짝들만 놀래. 정도령이 끼어드는데. 아까 깔때기 충격받고. 그랬죠.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좀 가만히 있었는데. 깜짝이 오늘 깜짝깜짝 놀래. 너무 왼쪽만 보시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좀 보시라고. 깜짝이야. 근데 뭐 당연히 본인 수사받을 거는 당연히 그 기정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그 시기의 문제지. MB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요. 그렇죠. 그럼 어제 요구했잖아요. 나에게 물어달라. 자기가 물어달라. 그 물다는 게 뭐 이렇게 물어달라는 건지 질문을 물어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파이트인지 네. 퀘스천인지. 네. 수 좀 봐라. 아주. 너무 없나요? 근데 그냥 사실 지금 힘드니까 예. 누군가 나를 지지하는 세력 내지는 현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좀 결집하자. 이른바 보수 결집 이런 걸 의도한 듯한 본인의 느낌이 지지 들고요. 세력을 결집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스스로들이 뭐 극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노무현 대통령 난 발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나와도 그냥 막 욕설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 자극하기 위한 어떤 표현 검찰에 가기 전에 예.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게 적절치 않다라고 어제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회견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방금 진 속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고 정치 보복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어떠한 맥락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대통령이란 직책도 직책이지만 문재인 개인으로서도 예. 이거는 10분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게 아주 재밌어요. 기사에 안 나오지만 깨알같이 그 짜맞히는 퍼즐에 네. 작은 구멍 하나인데 김희중 씨가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김희중 씨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감옥 살고 있을 때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굴른 이런 그 불행한 일이 있었고. 네. 그런데 꽃도 한 송이 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상도 그렇죠. 안 하고. 김주성 씨도 이제 그 얘기를 했고 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유우익 비서실장이 네. 독대한 것을 확인해줬고 검찰은 김주성 씨가 청와대 출입한 것을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네. 근데 일요일날 대책회의 하는데 수석 장관들이 다 모였는데 그중에 빠진 유일한 인물 유우익 씨가 빠졌대요. 그렇죠. 네, 안 보이죠. 네, 그럼 이분도 이제 네. 이탈한 거거든요. 거기 이제 다시 한번 대책회의 하면 10명에서 8명으로 줄 거예요 아마. 12명 빠져요. 어제 뒤에 그 도열에 있던 사람. 예. 그분들 늦게 와서 30분 늦어진 건가요? 어제? 그렇죠. 이제 12명 빠져요.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다스가 빠지니까 한 다스가 빠지는 거죠. 12개가. 그거를 위해서 말씀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면모조차도 챙기지 못했다. 예. 뭐 이렇게 평할 수 그래서 있을 것 이제 같아요. 김웅룡 감독 있잖아요. 옛날에. 예? 네. 그분이 그 했던 말이 있잖아요. 동렬이도 떠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MB 버전으로 하면 두원이도 떠나고 태근이도 떠나고 측근에 있던 사람도 다 실제 떠났거든요. 이 김희중 씨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정두원 전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성골 집사라는 표현도 그 정두원 전 의원이 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측근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이 말 저 말들을 모아 보면 모든 게 MB를 향하고 있고 MB 뭐 스스로 뭐 나에게 하십시오 뭘 했으니까 뭐 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검찰 수사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건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이밍 문제인 것 같아요. 정도원 씨는 김희중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먹거나 그럴 사람은 아닌데 불행하게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저축은행이죠? 예, 돈을 받아갖고 1년 살았는데 챙겨줬어야 됐다. 그렇지. 챙겨줬어야 됐다. 근데 그때 정말 야박하게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희중 씨가 마음에 칼을 품었다. 그 MB가 어찌됐건 근데 내가 도령의 말투로 쫓아가네. 칼을 품었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MB가 어찌됐건 그 비즈니스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게 득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뭐 가차 없다 이런 뭐 평들이 있는데 그 김희중 씨 관련된 내용도 보면 결국 필요할 때는 그렇게 옆에서 제대로 부리다가 나중에 그가 정말 어려울 때 이 도와주지 않고 챙기지 않았던 이 모습에 김희중 스스로도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모셨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진짜 비즈니스맨은요. 네. 고객에게 많이 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네. 진정한 이 경영진은요. 노동자들에게 많이 주고 잘 놀게 하고 그건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빙자한 빙사범이에요. 빙사. 아니 너무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뭐 비즈니스 마케팅도 고객이 미안해하는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게 최고의 영업이지 중국집 않겠습니까? 사장이 하도 그 주방장을 괴롭히니까 주방장이 열받았고 에이 망해라 그러고 재료를 잔뜩 놓대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그래서 손님이 장사 엄청 됐겠네. 대박이 네. 터졌고 둘이 화해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제 성명의 마지막 부분이 평창 올림픽이었잖아요. 굉장히 좀 뜬금없지 않았습니까? 평창 올림픽도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거를 뜸이 또 있었어요, 그 사이에. 네네. 네. 근데 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고 없었던 거 아닌가요? 평창 올림픽은? 아 그런가요? 그럼 그거 할 때는 원고를 안 보고 있던데. 그게 자세히 보세요. 아니 본인이 그 올림픽 유치에 뭐 기한 것도 아닌데 그 혹시- 임기 내에 네. 결정이 되긴 했죠. 근데 일치가. 그래서 올림픽 끝날 때까지라도 본인에 대한 소환을 좀 늦춰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올림픽은 보고 싶다. 그건 좋아요. 네. 올림픽, 좋아요. 그럼 올림픽은요, 주요 종목은 감옥에서 또 생방으로 해줘요, 다. 걱정 마세요. 생방으로 해줘요? 그러면 축구, 국대 축구 이런 거요. 그 시간 내 12시 전에 네. 하면은 해줘요. 틀어줘요. 원래 다 녹화해서 틀어주는 게 아니군요. 축구 보다가 막 소리치다가 네. 교도관이 와갖고, 네. 어머님, 점잖으신 분에 조용히 보시죠. 점잖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점잖으신 분이, TV가 점잖은데 조용히 보시라고. 아빠들의 왕수다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인설, 그 다음 이분들 이름을 잘 몰랐고요. 손수호 변호사, 고현준, 만평 그냥 다 작가님. 도령으로 통일하시죠. 예. 나 고도령은 싫어요. 고도령 좋네. 고도령. 고도령 좋네. 그 다음에 주도령. 정인설, 설도령. 정시로 좋은 건 남겠습니다. 한데, 정도령은 나 혼자 해야지. 대감님 하셔야죠.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256님, 어제 이어폰 고장으로 정치쇼를 듣지 못해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후후후. 정인설 선수, 고현주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하다가 이어폰이 고장났나요? 이거가 아무 관계 없는 건가? 이어폰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숙님, 정봉재 정치쇼 밖에 저분들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네. 네. 어린 친구들은 저를 모르고 어머니 친구들은 저를 아는 거예요. 어머니 친구들. 어머니 친구들. 자, 오른쪽에 견학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우리가 이쪽을 흔들면 오른쪽에 견학 온 거예요. 이종숙님, 정봉재 정치쇼 보려고 SBS 가입했네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만 듣다가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보니 좋네요. 잘생기셨어요. 땡큐 크리스마스. 왜냐면 왜 땡큐 크리스마스인지 모르시죠? 네, 뭐예요? 저 성탄절날 감옥 가서 성탄절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냐면 제가 말을 뚱뚱 건너뛰면서 그렇죠. 얘기하거든. 네. 그래 내가 알아들어 다. 네. 어떻게 알아듣냐.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당신보다 머리는 다 좋거든. 괜히 말 붙였다가 코 깨졌다고. 자, 우리 계속 얘기해야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뻥뻥 뛰죠. 네. 아니, 계속 얘기해야죠 뭔가. 예, 얘기해야죠. 네. 어떤 MB 얘기 얘기를, 할까요? MB 얘기를 끝까지 가죠. MB 얘기로 계속해요? 예. 뭐 MB 성명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예. 어찌됐건 지금 여당, 민주당하고 정의당, 국민의당은 너무 허접한 성명이었다라는 평가였고, 예.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뭐 강하게 지지하면서 반응을 보였는데, 홍준표 대표가 역시 또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이면서 이제 함께 그 반응을 내놨는데요. 노골적으로 사냥개 노릇을 대놓고 자행한다. 뭐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 큰 권력일수록 모래성과 같다. 뭐 이런 평가도 내놨거든요. 김광석의 일어난 노래 가사를 읊었네요. 투명하던 빛을 투명하던 뭐죠?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그게 일어나야 말라버리지. 가사입니까? 일어나가서. 일어나 또 제 18번 아니에요? 예. 일어날까 그냥. 일어나 부르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예. 잘 불러요. 노래 진짜 잘하세요.
비꼬는 거 같아. 지금 라이브로 하실까요? 진짜 잘하세요. 자, 그래서 홍준표 대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검찰이 이제 앞으로 우리 논평도 이렇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막 진지하게 하지 말고 대놓고 사냥꾼 노릇을 한다? 그럼 검찰이 한마디 딱 해. 사냥꾼한테 한번 물려볼 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논평을. 그럼 왜 사냥꾼이라고 우리를 비판했습니까? 이런 게 다 함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직접적인 거 좋죠. 그 국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성명이나 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의사 표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기들만 아는 표현들을 써가지고. 맞아요. 네, 그거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는 얘기를 하니까 시청률 팡팡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번에 시청률 조사하는데, 청취율 조사하는데 한 50% 나올 것 같아요. 둘에 한 명은 듣더라고. 이야, 둘 중에 한 명은. 예, 둘 중에 한 명은 들어요. 왜냐 부부간에 부인은 듣고 남편은 출근해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렇죠. 네. 50% 나올까요? 네. 대한민국은 뭐 다 부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2인 1조로 다들 다니시죠. 네. 1인 가구는 팟캐스트를 듣겠죠. 네. 예. 자, 다음 이슈. 우리 이제 그만 하시고요. 뭐 그만하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니, 여기. 도사님 혼자 다 해놓고. 아니, 방청객 모두 그만하시고, 이제. 어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렸었죠. 이제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대부분 확정을 지었는데요. 11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한다는 거.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 단일팀을 구성한다. 그리고 올림픽 전에 1월 말 2월 초에 금강산 쪽에서 합동 공연을 한다. 그리고 스키팀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연습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단 구성과 관련해서 뭐 응원단이라든지 뭐 기자단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구성을 몇 명 하겠다라는 거하고 이동 경로 이게 중요하죠. 이동 경로를 그동안 막혔던 네. 곳 세 곳을 다 열는 거죠. 결과적으로 금강산에서 그 고성 그리고 속초로 이어지는 그 동해선이죠. 거기도 열고 그리고 개성에서 오는 그 경의선 철도를 열겠다. 그 도라산 통해서. 맞습니다. 예전에 개성공단 가던 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미 선수단 응원 그 예술단 같은 경우는 판무점을 통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했잖아요. 도보로 이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육로가 통해서 오겠다. 5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태극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그거죠. 이 우리나라 대표팀인데 왜 인공기를 들고 나오느냐라는 게 있고 한반도기. 한반도기를 들고 가는 게 있고 종북이었었네.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태극기 집회. 아니 불법 종북 세력은 명재 스님 하나로 좋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입장하는데 이제 그 야당을 중심으로 이걸 이제 태극기를 아예 그 1위를 하면 우승을 하면 당연히 태극기를 달잖아요. 예. 거기도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애국가도 안 울려 퍼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약간 오해인 것 같고요. 그렇죠. 한반도기는 이 개회식 때 개폐식 때 이제 선수단 공동 입장 퇴장을 할 때만 달고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금메달 따면은 태극기 당연히 들죠. 근데 금메달 딸 종목이 있나요? 저거 있죠. 셔틀 있죠. 또 있고 스켈러톤 있죠. 이승훈. 스켈러톤도 우리나라요? 있고. 예. 많아요. 지금 메스 많습니다. 그래 또 뭐가 있어요? 스켈레톤이 있고요. 스켈레톤이 뭐예요? 윤성빈 선수 1인 썰매인데 썰매 경기라고 엎드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타는 썰매입니다. 엎드려서 싸는 뭐 엎드려서 싸. 그리고 이상화 선수 있잖아요.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 네. 예. 일단 그 우리 알다시피 빙상 종목은 워낙 우리 강한 게 많고요. 그 설상 종목이라 그러는데 썰매나 뭐 스키 같은 것들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이번에는 메달 기대되는 게 제법 많아요. 프리스타일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요? 유망주가 있고요. 오, 네. 그것도 메달을 따요? 유망주가 있습니다. 네. 오. 세계 대회 있습니까? 10위권 안에 키우고 있습니까? 근데 10위권 안 해도 메달을 근데 줘요? 홈 프리미엄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스포츠. 홈 프리미엄에 홈 어드밴티지 그렇군요. 예. 홈 그렇네요. 예, 제가 쉬는 시간에 프리미엄 얘기를 했더니 개똥네. 김치 프리미엄. 네.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여자 아이스하키 팀 이제 단일팀 그 감독이 뭐라고 논평을 한번 했죠. 감독이 이제 본인과 외국인이죠. 감독인데. 예. 캐나다 출신의 캐나다 출신 머레이 감독이죠. 네. 근데 뭐래? 머레 이거 감독이 뭐래? 머리 내지 머레 이렇게 읽긴 하던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단일팀 구성을 확정할 때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지훈련 끝나고
이코노미를 들어오는데 타고 지친 몸을 비행기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뒤통수 맞았다. 이건 뭐래? 그런 거예요. 뭐래? 뭐래? 이건 뭐래? 이게 결국 단일팀 구성은 뭐 여자 피겨 그 페어 종목도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만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얘기를 듣게 되고 이제 몇 분이 좀 약간 실언을 하셨죠. 이제 말 잘하신 이낙연 총리께서 어차피 메달권 종목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게 좀 적절치 않았죠. 예. 그리고 이제 도종환 장관도 문체부 장관도 아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그 선수 교체가 많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여자 아이스하키 팀들 원래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소외된 이런 울분이 있었는데 약간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결국 어제 이제 모든 일이 청와대가 해결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선수촌에 가셔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단을 헤드 테이블 앉히고 식사도 하고 같이 위로를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여전히 아직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한반도기를 달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찬반이 팽팽한 것 같고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약간의 절차상에 약간의 좀 그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그러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남북 단일팀 자체가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발언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법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평창 올림픽 법이 있어요. 오, 2018 주도용어는 한방 하는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이 있고 이게 83조부터 이제 남북 그 협력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83조가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뭐 규정이 있고요. 84조가 남북 체육교류 증진인데요. 이게 양측이 남과 북이 정책을 함께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점. 85조가 남북 단일팀 구성입니다. 제목 자체가. 국가 85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 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화해 협력 또는 평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정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체주의적이다라고 매도한다면 이 법 만들 거 국회에서 통과된 거거든요. 이 법 만들 때는 왜 가만히 있고 이제 와서 하는지 저는 잘 의문입니다. 이 법 만들 때 본인이 전체주의적 표결을 했네요. 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85조의 남북 단일팀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하키 선수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북한 선수들의 실력이 월등히 떨어진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나다 출신의 그 감독, 국가대표 감독도 실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선수는 2명에서 3명 정도인데 이번에 선수단이 단일팀으로 구축이 되면 그 북한 선수들이 한 7에서 8명 정도가 우리 대표팀에 합류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통일이네요. 흡수 통일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텐데 통일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또 이제 주요하게 볼 텐데 그 손발을 맞춰왔던 시간이 뭐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조직력에는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그 캐나다 출신 감독이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일팀의 의미만을 내세워서 북한 선수를 그 기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독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할 생각이라면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력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팀을 운영하겠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북한 선수단들 중에서도 실력이 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라면 함께 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단일팀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경기력 자체가 저하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감독의 의지가 있었고 어제 그 천혜성 차관도 얘기했잖아요. 감독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도종원 장관도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5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감독이 선수를 북한 선수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독권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후에 대한 현답이네요. 기후에 대한 근데 현답.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아무리 23명이고 이제 IOC와 협의를 해서 20일에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늘려도 경기장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2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선수들 중에 일부가 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스하키의 특성을 모르고 이제 도종환 장관이 선수 교체 많으니까 북한 선수 잠깐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이스하키는
4개 조로 그 4개 팀이 한 팀인 거나 마찬가지죠. 워낙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한 개 조가 그래서 골키퍼 거기서 골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2명을 빼고 20명이 4개 조로 나눠서 5명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북한 팀 5명이 괜찮다면 한 조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럼 들어오면 그때 이제 골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먹고 또 우리 팀 들어서 한 골 먹고 계속 먹고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경기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의 또 뭐 사실은 전략이나 전술도 필요할 테고 또 선수단에서 그 사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이 단일 팀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공정성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평창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그동안 진짜 피땀 흘렸던 우리 국대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 아니면 남북의 어떤 단일 팀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실제 노력했던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IOC에서 어떤 결정이 돼서 선수단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면 뭐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늘어도 엔트리는 불변이기 때문에 네. 피해는 있죠. 근데 절차적으로 사전에 양해라도 구했다라면 괜찮았을 텐데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 우리 그 여자 핸드볼 팀 가지고 우생순 얘기했잖아요. 우생순 2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었습니다.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많이 했어요 그 영화는. 뭐 흥행을 크게 성공 못했지만 이 선수들이 정말 오달수 감독. 다양한 그 전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이 여자 아이스하키라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잖아요. 비엔치 종목.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던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의 어떤 기회를 뺏는다는 부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남북 단일팀하고 그 쉽게 얘기해서 이 기간 동안에 미사일을 평화로 바꾼 거 아니에요? 미사일을 고철덩어리 만들어 버리면서. 그래서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의 희생을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완벽하게 다 모든 게 만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선수들이 선수 개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올림픽이 항상 그러잖아요. 올림픽 관련해서 1등만 기억한다.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를 좀 하는 추세인데 그 올림픽의 목적이 뭐냐. 정말 최고의 경기력, 정말 엄청나게 잘하는 것만 보는 게 유일한 목적이겠느냐. 올림픽은 평화죠. 네. 세계 평화. 애초에 시작도 그랬고 더군다나 우리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조금 전에 그 우생순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팀 국가대표 2 국가대표 2편이었습니다. 예, 영화 제목이. 예. 국투. 국투. 자, 다음 이슈요. 네, 폭스바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우습나? 한국이 호갱이가.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지금 판매를 영업 활동을 못했죠. 네, 2년 동안 못했는데 디젤 게이트.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배출가스 관련해서 서류를 조작했다. 그래서 환경부가 차종을 지정을 해서 이제 인증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못한 건데 새로운 차종에 대한 이제 판매 인증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재개가 임박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외국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가 되는 건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배상금이 뭐 2,490억 원을 배상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2,490억이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과거에 전에 있었던 그런 서류 조작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매를 다시 이제 영업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일고 있는 거죠. 실제 그 일부 딜러들은 벌써 영업 활동 시작했더라고요. 이미 시작했고요. 문자 이게 메시지 막 와요. 자동차 사는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사항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른바 평택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평택항에 실어놨었는데 그 인증서류 조작 때문에 못 팔고 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비바람 맞고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독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가져오면 또 손해잖아요. 물류비용 계속 가지고 있어서 저거 언제 풀리냐가 사실 수입차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이게 지금 풀리는 거예요. 1-20% 할인되면서 풀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재가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평택 에디션이 지금은 10% 20% 할인돼서 팔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 소비자들도 예전에 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졌을 때
30%씩 싸게 팔았거든요. 네. 마지막 인증 취소되면 못 파니까. 근데 그때 또 엄청나게 팔려 나갔어요. 오히려 매출은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잘 안 팔렸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팔렸거든요. 사실 이런 폭스바겐도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걸 정말 호갱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이게 제가 아는 폭스바겐 차 타시는 분 얘기 들었더니 그 100만 원짜리 뭐 쿠폰 같은 걸 네.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바우처를 줬습니다. 뭐 그 수리하러 들어갈 때 뭐 소모품 갈 때 네. 쓰는 그런 걸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그 접촉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호갱으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이게 뭔가 그 집단 네. 배상 보상제도인가요? 그게 뭐죠? 집단 배상이요? 징벌적과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네. 제도와 네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한두 케이스가 네네. 그 되게 되면 나머지도 그 피해를 본 사람 집단 소송 클래스 제도. 액션.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존재는 합니다만 일단 그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고요. 예. 이제 집단 소송은 이제 증권 관련해서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공산품은 네. 일반적인 그런 집단 소송은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지금 법을 만들자라는 노력이 징벌적 있는 손해배상도 살균기 가습제 같은 그런 거 관련해서 아주 도입이 예외적으로 됐죠. 아주 예외적인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입하자라는 논의는 계속 있고요. 집단 손해배상 제도 이게 없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나? 그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재계에서 또 반발이 있습니다. 이거 영업활동, 기업활동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계가 다 폭스바겐의 계열사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비즈니스 장사꾼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요. 오히려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게 더 크게 자기한테 근데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지. 지금처럼 하고 이제 고자세를 보여도 장사가 잘 되니까 굳이 그렇게 숙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그 직원은 형사처벌 받았는데 독일 국적에 오히려 또 고위직에 있던 그런 사람 독일인들은 기소된 후에도 독일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할 이제 실효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버린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분노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리콜을 하라고 했잖아요. 문제 차종회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근데 네. 리콜 목표율이 원래 85%인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46%,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39%. 정말 목표치에 뭐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판매 재개됐으니까 이건 또 나몰라라가 되는 거고요. 폭스바겐 설명은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리콜 하라는 거는 자발적 리콜이거든요. 고객들이 와서 고객들에게 문자를 주면 고객들이 와서 이제 수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이 안 받는 이유는 이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솔직히 그건 기술적으로 입증된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리콜 수리를 안 받는 거죠. 이런 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밖에 만들어야죠.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그럼요. 그냥 이거 이행하지 않고 지금 판매 재개만 하는 거죠, 사실. 예, 고수아님 우리나라 호갱 맞아요. 이유 없이 그냥 맞다고 딱 그러면 어떡해요.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업신여김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외제차를 좋아해요. 아휴, 좀 속상한데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외국 기업들도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시스템적으로 네. 뭔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집단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 손해배상 이런 건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봉주 정치쇼에서. 그럼 정봉주 정치쇼가 호갱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죠? 국회의원들 낮잠 자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이면 뭐 보니까 국회의원들 몇 명 모여가지고 통합에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네요. 조금 전에 그 오전 11시에서 11시 10분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주된 내용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 개혁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뭐 이거는 예고가 돼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각 정당에서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여기에 이제 뭐 각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선언문 내용 중에 지금의 현 정권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제1야당을 싸잡아 비판한 내용이 있네요. 네. 뭐라고요? 그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는 지난 8개월의 혼선은 집권 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정권을 넘겨준 낡고 부패한 보수 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양측을 이제 싸잡아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네요. 저거는 되나요? 원내기수단체? 이게 지금 박인수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전 최고위원이죠. 이제는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을 복당을 하면서 바른정당이 9석이 10명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이게 흔히 꼬마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의 이제 통합 찬성파 여기도 지금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게 또 적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디서 라디오 들으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둘이 합치면 꼬꼬마 정당이 된다. 꼬마 정당 합쳐서 꼬꼬마 정당 된다고 했는데 이게 원내교섭단체가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숫자를 여기서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20석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계속해서 이 두 사람 안철수, 유승민 이 대표 간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본인들이 이제 가칭 통합 개혁 신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제대로 구축이 될까? 계속해서 이제 두고 보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두고 볼 거면 청취자분들 혼자 두고 보라 그러죠. 왜 우리가 두고 볼 걸 얘기해줘요? 전 될 것 같아요. 해줘야죠. 원내 교섭단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출당시킬 사람, 제명시켜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례대표에서. 제명 안 시키면 되죠. 그래갖고 원내기수단체가 된다? 그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잖아요. 포함해서. 포함을 시켜. 포함하든 안 하든. 예. 포함해서 원내기수단체가 된다. 제명시키면 안 되고. 제명 안 시키겠죠. 오. 네. 제명을 비례대표를 만약에 정 의원님께서 예. 통합 신당에 있는 두 분이라고 한다면 예. 제명 시키겠습니까? 난 그렇게 예를 들은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막 갖다 저를 묻히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 지지율로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 단순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이제 통합개혁신당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합한 거보다? 네, 오늘 발표 난 거 중에 하나에서 1 더하기 1은 1이 된 거예요? 1 더하기 1은 0.9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관을 만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제명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20명 원내교섭단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예,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자, 저는 4부 전작가 전역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연예인 얘기를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죠? 저예요. 안녕하세요.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여옥 작가님의 시선, 전 작가의 시선. 오늘은 연예인 권력에 대해서 요즘 제가 핫하죠. 굉장히 핫하죠. 정모 씨가 이제 박사 과정을 그야말로 다 이름 나왔는데 공개해도 되지 않나요? 그럴까요? 예, 정용화, CM블루, 네네. 그리고 프리패스 했다는 이걸로 논란이 굉장히 커졌고 또 조규만 씨도 특혜 입학 의혹. 근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연예인들의 말하자면 수시라든가 이런 데 합격을 한 걸 보면은 만약 그 사람이 연예인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합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꽤 있었죠. 그래서 근데 작가님 대학원 박사과정 원서원 내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럼 나도 특히 입학 같은데 안만 생각해봐도. 왜 그래요? 연예인이죠 이제. 저는 김해에 있는 인재대. 근데 거기는 지원을 좀 덜하긴 덜하더라고. 아니 정용화 씨도 사실은 미달이어서 들어가긴 한 건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예인들에게 이건 연예인들이 그만큼 이제 특혜를 받았다 이걸 떠나서 연예인들에게 공적인 준수 또는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이제 변화다 이렇게 봐요. 사실 최근 들어서 보면 연예인들의 위상이라는 거는 이 확고한 신흥 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을 보러 가면은 딱 부동산에서 쫙 보여주는 앨범이 뭐냐면 여기에 이런 연예인 사시고 여기 이런 분 사시고 다 연예인이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리고 연예인이 실제로 살아가지고 집값이 엄청 올라간 신도시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연예인들은 이 시대의 신은 귀족으로서 신은 귀족의 그 수준이 아니죠. 예를 들면 유재석 씨한테 유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셀럽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 신의 경지. 유느님. 신과 함께 뭐 거기에 출연은 안 했지만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과 또 유재석 씨가 보여주고 있는 자세를 보세요. 저는 유재석 씨가 자기 관리를 하는 걸 보면 참 소름 끼칠 정도로 철저하다. 왜냐하면은 하다 못해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데 유재석 씨가 그동안 이렇게 쫙 한 걸 보면 어느 하나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재석 씨가 왕관의 무게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버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존경스러운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20대 때 완전 무명이었거든요. 그럼요. 30대 초반에 제 기억이 나는데 30대 초반에 무슨 한 6, 7명 때로 진행하는 MC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잠깐 초청편을 놨는데 막 거기서 감동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요즘 촬영을 못했다 그러면서. 네, 그런 이제 모습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유재석 씨가 보여주는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치인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될 그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는 또 연예인들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이제 문제도 참 많죠. 예를 들자면 이제 장희진 씨와 이보영 씨 사이에 그 전화 사건이라든가, 네, 또 배용준 씨의 그 면회 사건 또는 왜 그 박수진 씨의 특혜를 받았다 이런 거라든가, 인큐베이터, 그렇죠. 이런 거를 볼 때는 연예인들이 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지만은 그 연예인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오만불선하다든지 뭐 연예인이면 다 돼 이러면은 또 이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치인도 한 방에 가는 것처럼 연예인도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그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연예인들이 그 유승진 씨 사건이 대표적인 거죠. 정말 연예인으로서 제가 군대를 꼭 가고 막 하다가 가겠다고 막 얘기하다가, 네, 그리고 이렇게 체격을 보면 해병대 가고도 남겠죠. 그런데 이제 해병대를 안 갔고 뭐 여기서 뭐 이 빚어진 걸로 진짜 한 방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입국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한 방에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도 보면은 연예인들 DC해 주는 거 당연하고 연예인들 협찬해 준 거 당연하고 저 연예인인데요. 뭐 이 한마디 하면은 막 싫어하면서도 다 해주는 그거를 제가 봤어요. 미용실에서도. 이른바 강남 가면 연예인 할인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있어요. 미용실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제가 이제 미장원도 잘 안 가고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디분이 이러는 거야. 그 연예인 DC로 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날 연예인 DC를 해주겠어요. 아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요, 안 해줘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는 해결할 수 있어요. 동네 아줌마 DC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왜 권력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어떤 측면이냐면 첫째,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자, 권력이라는 거를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영향력의 면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자발적 권력을 유도하는 거다 그거예요. 즉 팬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팬 여러분 뭐 이게 아니라 BTS의 아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뭐 광고 내고 이런 자발적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팬덤을 형성해서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거.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렇게 볼 때 이 연예인들의 이전에 우리가 박진영 씨가 이제 딴따라라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진짜 시컷 놀고 정말 딴따라라는 저는 딴따라라는 말을 사실은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자유와 그 어떤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자기의 그 예술 세계에서의 거침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연예인들이 지나치게 뭐 모범 가장에다가 뭐 평생 뭐 아내밖에 모르고 뭐 이런 것도 저기 이 우리의 그 애인이나 뭐 남편이 그러면요 참 좋겠지만은 연예인이 그러면 아니 배우가 저럼 되나? 배우는 저 사고도 치고 그래야 돼요? 저는 가끔
그게 좀 리버럴의 상징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배우라든가 에바 가드너라든가 뭐 이런 많은 배우들이 사고를 많이 쳤죠. 그리고 잉그리드 버그만은 남편이었던 로셀리니가 딱 무방비 도시라는 영화를 보고 러브레터를 보낸 게 아니에요. 난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당신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태리로 날아가가지고 사랑에 진짜 빠진 거 아니겠어요? 저 어떻게 보면 여배우라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랑은 이렇게 정말 딴따라스럽게 그냥 확 꽂히고 빠지고 이러되 예를 들면 여배우가 오지에 봉사를 가가지고 스시를 찾는다든가 이러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경계를 이제 연예인 권력도 매우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정치인들은 이 교도소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사람이다. 이러는 삐끗하면 것처럼 사회고 삐끗하면 교도소고.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애정은 좀 더 자유롭게 하되 그러나 공인이라는 반에 왜냐하면 연예인들 반공인이기 때문에 정말 기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누리는 부와 권력에 대해서 이거는 팬덤이 주는 또 어떻게 보면 거품도 있다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카페라떼하고 같은 거죠. 카페라떼를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커피에 꽂혀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커피 머신을 샀어요. 그래서 막 책 보고 만들어 보는데 굉장히 우유의 양이 적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거기서 거품을 막 내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카페라떼 싫어했었잖아요. 싫어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제가 아들인가? 아니죠. 저희 아들은 카페라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거품이구나. 그런데 그 거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그리고 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마시고. 근데 정 뭐 하면은 제일 싼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보다 카페라떼가 1,000원, 1,500원이 비싸요. 근데 그 값을 과연 우리가 재료로 이거를 따지면 또 인건비까지 다 합해도 임대료까지 다 합해도 거품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광고 한 편을 찍는데 탑이 10억 원을 받는 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는 당연히 말하자면 팬들이 이 구성해준 정말 파도와 같은 이런 자발적으로 몰아준 거죠. 그래서 외국의 연예인들은 말하자면은 기부를 참 많이 합니다. 타이거 우즈도 기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 광고 보통 이제 이 PGA나 LPGA에서 첫 우승을 하게 되면 그 돈은 다 기부를 하는 경우가 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기부를 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팬덤에 대한 예의, 자기가 누리는 인기와 부에 대한 당연한 저는 나눔이다. 세금과도 같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연예인들이 팬덤을 통해서 많은 영광과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인 의미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하고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자유를 누리고 그거는 이제 살짝 너무 이렇게 사회의 기강만 안 흔들고 자유의 양은 좀 줄이고 이제는 공적 책임의 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사생활은 누리되 그다음에 공적으로 연예인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민숙님 연예인이 신이 되는 세상. 안상민님 연예인 특혜는 강력하게 없어져야 합니다. 깐풍기님 답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 작가님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은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연예인 출신이면 강부자 씨, 이순재 씨, 이주일 씨. 이주일 씨 이런 분이 다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연예인의 감각이나 시각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저항의 어떤 기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세상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질서라든가 아주 위계 질서라든가 여기에 저항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굉장한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그 당의 하나의 간판이나 얼굴로 이용을 해요. 연예인들은. 그런 거를 아마 못 참기 때문에 거기서 이건 내 갈 길이 아니다 하고 돌아와서 다시 연예계로 와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한 방에 가는
않은 분도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으로서도 경쟁력이 없었고 정치인으로서도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그랬다. 예. 이렇게 봐요. 정치를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제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니 지금 그 중랑구에서 국회의원 했던 M모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분 있잖아요. 네네네네. 누구죠? 이름이 변한 기억이 안 나요. 유정현 씨. 예, 그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유정현 씨는 제가 이렇게 평도 보면은 좋잖아요. 평도 예. 좋고 같이 이렇게 이 정치를 해보면 저는 그렇게 매너 좋고 깔끔한 분 그리고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요. 오, 유정현 씨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러니까, 친구인데. 아니, 사석에서 평이 좋아갖고. 네. 근데 예. 이제 유정현 씨는 정치하다가 뒤로 넘어진 거예요. 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 누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도 못하겠다. 이게 드센 바닥 아니에요, 정치가. 너랑 나랑 여기서 그냥 떠나자.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상처도 많이 입었고 또 유정현 씨도 뭐 이 아이 문제라든가 부인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런 게 있죠. 네. 연예인으로서 엔터테이너로서의 화려함, 그 자유로움 이런 게 네. 정치라고 하는 아주 그냥 거센 세상에 오니까 멘탈이 좀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예. 연예인으로서 엔터테이너로서 정말 돈을 받고 환호와 예. 사랑 속에서 가졌던 자신의 재능을 정치권에 와보면 완전 도구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짜 MC에다가 무슨 뭐 선거 유세 있으면 가라고 막 당해서 꽂아주고 그러면은 그런 뭐라고 거에 대한 할까 환멸도 진짜 좀 느끼고. 아니요 그 저는 들었어요 그 본인들한테서 그러니까 나라는 정치인으로서의 나의 입지는 없고 예전에 엔터테이너였던 연예인이었던 나의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막 마구 돌리는구나 이런 처량함이 느껴진대요. 저 그 말 듣고 참 가슴 아팠어요. 네. 좀 이해가 되네요. 이해되죠? 예, 충분히 네, 돼요. 네. 근데 정영아 씨 사건으로 돌아가면 네. 소속사가 알아서 다 한 거다? 해당 학교 박사과정을 권유했다라고 해명하면서 좀 해명이 궁색했다 하면서 대중의 반응은 더 싸늘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과하는 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에서도 사과하는 법이 있는데 예. 그럴 때는 깔끔하게 그냥 한마디로 사과하는 게 좋아요. 그냥 예. 잘못했습니다. 응? 그리고 제가 그 SBS 프로그램 이거 물러나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으면 이제 끝나는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톨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좀 분위기가 잡히면은 그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에게 과연 이제 박사 과정이 필요할까? 뭐 예.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친구들도 그냥 대학이 갖고 있는 이제 한계. 예. 21세기엔 대학이 이제 그 로봇의 그 부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학이야말로 화이트 칼라도 엄청난 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 이제 우리 21세기에서는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이제 의문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대학이 가르쳐 줄 거를 그냥 5분 만에 또는 그냥 일주일 만에 뭐든지 풀코스를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학 또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와 또는 정용화 씨 그 소속사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조기 위기 의식이 딱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체인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네. 궁금증도 있어요. 저렇게 바쁜데 네. 연예인들 활동도 많고 바쁜데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박사과정을 하려고 그럴까? 밟지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연예 엔터테이너의 그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고 굉장히 다양화졌어요. 이제 그래서 니즈가 좀 다양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준비를 해라. 그렇죠. 예. 제 이제 그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예를 들면 연예인 담당 변호사라든가 또 내지는 연예인들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소속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크지만 거기에서 연예인들의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는 연예인들의 그 앞날에 대해서 송영아 씨도 그 아이돌 그룹으로서 그 말하자면은 연애 활동을 배우 활동을 하지만은 좀 더 자신의 지향을 지평을 넓히고 싶었겠죠.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 가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제는 연예인들에게도 공정한 과정을 정치인하고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왜? 권력이니까. 이 셀레브가 아니라 반공인이라는 걸 이제 연예인들도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사과정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유난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진 것도 어찌 보면 네. 정유라 2대 부정입학서부터 이게 그 단초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척 민감하잖아요. 정유라 씨 사건 터졌을 때 나 진짜 B 플러스 받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샜는데 그럼요. 교수님 말 한마디에 A 받는 이런 걸 보고 너무 자괴감을 느꼈다. 이제 뭐는 동료 학생들의 그런 증언도 있었고. 아니 그리고 이대가 엄청 짜요. 아, 학점이요. 이대 나온 걸? 네. 그런데 그렇게 학점이 짜고 이런데 정유라가 그런 식으로 막 A도 받고 출석도 안 했는데 예. 그거는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대학원이면 몰라요. 대학원은 뭐 이렇게 교수가 개인 지도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있을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 정영아 씨 작가님도 이대 나온 여자예요. 네. 저는 편집장 하셨잖아요. 학보사 편집장이었는데 이대를 다닌 게 아니라 학보사를 다녀가지고 아주 학점이 그냥 저희 어머니가 네 안경 도수보다는 네 시력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학점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거 감수해야 됐죠. 근데 학보사 그 분들은 학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학점이 2.0만 넘으면요. 저희 이대는 4.3 만점이 아니라 4.0 만점이에요. 근데 2.0만 맞으면 학보사는 장학금을 주는데 저희 다 못 받았어요. 반납을 하셨네, 장학금을. 아니, 장학금 자격이 2.0 넘는 그때는 굉장히 지금 4.3으로 바뀌었대요. 저 때는 그랬어요. 외대는 4.5였어요. 그래요. 네. 4.5였어요. 그만큼 짠 거예요. 4.0이니까 뭐 3.5를 받아도 다른 학교 4.3이었던 학교에 비하면 왠지 낮은 것 같고 바꾸길 잘했네요. 예. 네. 아니 지금 요즘 이제 제일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중에 하나 양정철. 거기도 학보사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학보사가 이제 운동권의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막 거의 기관지 같은 거를 한번 내고 나서 이제 저희 막 다 도망가고 수배도 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운동권이었던 과거를. 왜냐하면 가짜들이 지금 막 운동권이었다고 막 하기 때문에 진짜인 제 친구들은 다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뭐 손가락도 잘리고 좀 너무 심한 말이지만 이런 방송에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가짜들이 나와서 너무 판을 치는 걸 보고 저는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MB 문제가 이제 지금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2007년도에 다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다 MB 저격수였었대. 그러니까요. 저 지방선거 때가 돼갖고 지금 출마할 때가 되니까 MB 마케팅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는 제가 그 입 발린 소리가 아니고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봉도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도사하고 이제 TV 프로를 처음 할 때 그 PD도 그러더라고. 괜찮으세요? 이래서 그래도 정봉주는 가짜가 아니라고 난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네.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고 진짜니까. 곽영균님 팬덤을 얻은 만큼 베풀어 한다는 전 작가님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0252님 역시 전 작가님의 해석은 늘 신선해요. 다각적인 시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반공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거냐 유명 인사면서 자기의 사생활을 좀 더 관리하는 정도로만 봐야지 오늘처럼 이렇게 반공인 혹은 공인으로 보는 건 너무 과한 부담감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글을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이제 제가 신문에다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그냥 셀레브리티다. 그러니까 뭐 사기적으로 유명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저는 지금 고쳐가고 있어요. 너무나 연예인의 권력과 영향력이 너무 커졌어요. 커졌죠. 정치적으로도 커졌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연예인이 있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연예인들이 그만큼 활발하게 정치적인 견해를 낸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전에는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내도 20년, 30년 전에는 대중들이 뭐 딴따라가 뭐 이런 말까지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연예인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많이 움직이고 연예인들이 투표를 하자고 독려하면은 투표에도 사실은 올라가고 이런 걸 볼 때 이제는 연예인은 저는 반공인이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좀 가져야 된다고 봐요. 한 방에 간 사람 연예인 중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존 웨인 같은. 존 웨인들은 서부 영화에서 미국의 히어로였고 우파 쪽에 아주 연예인의 대표였어요. 근데 존 웨인이 죽고 났더니 존 웨인이 그동안에 이제 뭐 유산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왜 세금 뭐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놀라운 거는 기부를 거의 안 한 거예요. 아주 짠돌이 기부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수 쪽에 있는 우파들이 등을 확 돌렸어요. 존 웨인한테. 왜?
보통 좌파들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파들은 굉장히 많은 기부를 통해서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게 우파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최고의 그 파티, 최고의 어떤 기부는 자선 파티, 즉 자선 파티를 도용해서 최고의 사교 모임을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쪼에는 거의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은 뭐 우파 좌파 가릴 것 없이 일단은 자신들이 연예인들이 교통사고 났다 하면은 최소한 벤츠예요. 그렇게 많은 부를 21살, 22살에 누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게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공인으로서의 자신의 네. 인기만큼 영향력만큼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